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인사 소식이군요, 또.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마 정치권에서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맨 처음에 이 기사가 떴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나? 그 사람이 맞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좀 당혹스러운 인사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이 사안을 처음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아무래도 이제 여권 소식에 좀 접근성이 좋은 장성철 평론가한테 슬쩍 보여드렸는데 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당시에는 이제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었던 인물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번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으로 발탁됐다라는 소식인데 시민사회수석실은 뭐 아시다시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때문에 시끌시끌해서 한때는 이제 폐지설까지 돌았었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좀 확대 개편되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거기에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들을 이제 수사를 하면서 그때 피의자로서 만났던 인물입니다. 구속까지 시켰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소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이건 이제 청와대의 국가기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 자료들을 최순실 씨, 지금은 이제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최서원 씨에게 메일 등을 통해서 유출을 한 혐의, 중요한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했고요. 그거 외에도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빼돌려서 지금 이제 본인이 받았던 혐의는 2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겁니다. 그 돈을 빼돌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결국 이거는 이제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국고 손실 방조 혐의로 역시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이 사건 모두 그 당시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핵심적인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사안이었고 당시에 이제 최서원 씨를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정호성 비서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정을 논하는 듯한 이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이 역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로 이제 거론이 됐었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어떤 손발이 돼줬던 뭐 그런 비서관인데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사실 손발처럼 마치 대통령을 보좌하듯이 최순실을 보좌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당연히 일어나는 의문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되는 사안일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대통령의 이제 뭐 핵심 참모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비서관급은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사안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TV조선의 기사 내용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대통령이 피의자로 만나긴 했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녹취 파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국정농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거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안타까워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다라는 대목이 기사 안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도대체 왜 인상적이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범죄 혐의 그리고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를 비롯해서 이 사안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관념이나 이 공적 책무감 같은 게 약간 마비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게 그 녹취 파일이 물론 본인이 주군으로 모셨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쓰인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적인 감정의 문제로 이제 접근하는 것도 정호성 비서관이 좀 공적인 어떤 책무감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시 수사를 했었던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그걸 두고 마치 이제 충심을 보인 충신처럼 평가를 하는 걸로도 들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과장하면요. 자신이 수사에서 구속한 피의자들 중에 의리 있어 보이는 사람은 다 국가 요직에
기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죠. 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예. 이분도 사실 국정농단 사건의 이제 핵심 혐의자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던 대상이기도 한데 이제 심지어 사면 복권을 시켜줘서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대통령 발의 아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급 인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용을 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논란이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댓글 농단에 이제 뭐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뭐 관련된 사안들을 사실상 지휘했던 정황이 드러나서 그걸 수사했던 게 또 이제 윤석열 검사팀인데 본인이 수사하고 구속시켰던 사람을 사면 복권을 시켜주고 기용을 한다. 그때도 이상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문제라고 지금 야권에서 지적을 하는 게 다른 범죄도 아니고 국가 기밀 유출죄입니다. 예. 국가 기밀 유출죄를 그것도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대통령이 접근하는 핵심 정보를 밖으로 누출시켰던 사람을 다시 대통령실로 불러들여서 그것도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통령실로 불러들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했던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사람을 복권을 시켜가지고 다시 대통령실로 불러들여서 비슷한 직책을 맡긴다. 이게 과연 이게 설명이 가능한 사안인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아까도 여쭤봤지만 왜 도대체 이런 인사를 하느냐는 대통령만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권에서 아무리 뭐랄까요 옹호를 한다고 해도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 답변이 오늘 이제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의 답변인데요.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행사해도 된다라는 취지인 건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은 누구를 앉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이 어떤 인물을 앉힐 때는 대통령이 그 어떤 합당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겠죠. 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네. 혹은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는 반드시 어쩔 수 없었다. 국가를 위해서. 이런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이 구속하고 자신이 수사한 어떤 주요 피의자를 의리가 있었다는 이유 같은데요. 아까 그 얘기 보면. 네. 의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기용한다는 게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김용태 당선자 같은 경우도 오늘 뭐 YTN에 이제 출연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비서관 자리에 앉힐 만한 인맥이나 혹은 이제 인력 풀이 얼마나 없기에 국가 기밀 유출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란 말이죠. 이미 이제 전과가 있는 범죄자를 굳이 그 자리에 기용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까지 비서관에 채용할 만한 사람이 모자란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예. 황정화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구속한 국정농단 범법자를 사면 기용까지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한간의 소문에는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비꼬는 말입니다만 탄핵의 이 어떤 그 트리거를 당겼던 방아쇠를 당겼던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을 굳이 이 시기에 총선에서 여권이 이제 참패하고 난 이후에 사면 복권시켰던 그 대상을 다시 대통령실로 기용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채용된 데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무슨 연고가 있어서 그랬나 본데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좀 제대로 된 이유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왜 이 사람이어야만 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주변에 그토록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선택할 정도라면 정말 큰일 날 상황이고요.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도 이런 사람을 선택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무슨 용도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비평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정치 비평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윤석열에게 있어서 본인이 수사하는 이제 범죄 사건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혹은 그 사건에 연루돼서 피의자로 앞에 마주 앉았었던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사안도 아니고 국정농단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국가기밀유출죄인데,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이제는 그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으니까 이건 이제 다 끝난 사안이다. 혹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구형한 그 자신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구형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범죄의 어떤 죄질이나 이것이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형을 해서 판결까지 받아놓고 이제 시간 좀 지났으니까 의리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아까 그 얘기죠. 지금 한마디 나온 거는 그때 당시에 가슴 아파하는 게 여권 관계자가 이제 TV조선에 밝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그 범죄 혐의점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을 다른 자리에 기용했다 그러면 그것도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는 거겠죠. 그나마 납득이 가능할 만한 어떤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대통령실에 불러들여서 비서관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단순히 죄가를 치렀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오늘 여기 지금 기사 보면요. 출근길에 오늘부터 출근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하면서요. 곧바로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전 참 발탁 소식이 알려지자 다들 많이 놀라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저도 놀랬습니다라는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본인은 왜 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미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이제 비서관이군요. 정호성 비서관하고 뭐 따로 또 만남을 가졌었다라는 얘기도 보도가 됐던데, 뭐 그렇게 치면 이미 한 차례 일종의 이제 면접을 거친 것처럼도 보일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대통령의 인사하는 스타일, 그리고 인사를 검증하는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이런 것까지도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 근데 인사를 이 정도 인사는 검증을 안 했겠죠. 뭐 뻔히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이 비서관을 검증을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대통령이 쓰겠다 그래서 어떤 임명을 한 것 같단 말입니다. 뭐 이제 기본적인 인사검증 과정을 거치긴 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를 비서관직으로 기용한다고 했을 때는 참모들끼리도 뭔가 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에 따라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여야지만 검증 시스템이 걸러질 텐데, 그게 좀 작동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1998년 이후로 27년 만에 의대의 정원이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러니까 증원이 되는 이제 결정인데, 오늘 오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고3 학생들한테 적용할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올해는 3,058명을 모집을 했는데, 내년에는 거기서 1,509명이 늘어나서 4,567명이 됐습니다. 각 대학이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입시 모집 요강을 올리게 되면 이제 입시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내년도는 어쨌든 의대들이 다 입학 정원을 이제 확정해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순차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갔고요. 의대 정원이 마지막으로 늘어났던 게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때로 치니까 벌써 이제 27년이 지났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의약분업 사태 때 그때 이제 병원들이나 의원들의 의료계 수입이 이제 타격을 입으니까 정부가 일종의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게 정원을 줄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3,253명으로 줄어들었던 게 2006년까지 3,058명이 됐고요. 그 뒤로 이제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의사가 좀 부족해진다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서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를 이제 계속 추진했었는데, 그때마다 의사들의 이제 파업에 막혀서 이제 실패했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27년 만에 정부가 드디어 이제 의사들의 어떤 집단적인 항의를 뚫고
의대 증원을 이제 확대하는 데 성공하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지금 학생들이 교육 거부를 하고 있고요. 수업 거부를 하고 네. 있고 유급이 될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 3,058명이 지금 공부를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 입학한 아이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내년에 4,567명을 뽑으면 네. 내년에 정상화된다고 해도 60, 70명.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 인원은 분명하게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말 지금부터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이 밝힌 내용인데 올해 이 유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3,500여 명의 이 학생들에다가 내년에 3,050명이요. 3,050명. 예.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학생들까지 합치면 8,000명 가까이가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의대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우려고요. 그리고 사실 의학계 내부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는 더 큰 걱정은 그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지 않고 그냥 유급이 된 상태로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나가려고 할 경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걱정이 이제 추가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가 통째로 전문의 배출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배출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3,000명이 전공의가 날아가는 사태가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걱정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료 공백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인 거예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지금부터 뉴 노멀 상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전공의들이 그동안 이제 대학병원을 떠받쳐왔던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고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지금 어떤 타협책을 낼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정부는 일단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의들의 그 연속 근무 시간을 이제 단축시켜 주겠다. 그동안 너무 이제 근무 시간이 길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최대 연속 근무를 36시간까지 보장했었는데 하루 꼬박하고 이제 12시간 추가로 근무하는 거기까지 가능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24시간 내지 이제 30시간까지만 연속 근무를 하도록 그래서 전공의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이제 일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공의들 쪽에서도 우리는 복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대치 상태가 앞으로도 좀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어떤 안을 국민들에게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급되고 내년 7천 몇백 명 교육을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기정사실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하나 없이 애초의 방침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뭐 큰 그림에서 뭐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전문의 중심으로 이제 대학병원을 개편하겠다라는 겁니다. 전공의를 넘어서 이제 전문의 중심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7,600명 교육. 잠시 후에 잠깐 다 얘기하다 다른 얘기 보겠습니다. 자, 의정 갈등 얘기 잠깐 더 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앵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이미 이제 교육을 시작했어야 되는 전공의들이 몇 개월째 교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제 유급될 수밖에 없다. 의대생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000명 정도가 내년에 이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에다가 추가로 2배의 학생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전문의 중심으로 지금 이제 수련받는 전공의들이 아니라 이미 의사 면허를 전공의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의들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대학병원들은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에 비해서
몇 배 수준의 그 임금을 그렇겠죠? 받아야 되기 네. 때문에 그걸 과연 대학병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혹은 그렇다면 그거를 정부가 얼마만큼이나 보조해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혹은 그렇게 해주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점들이 생기는 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내부에서나 혹은 이제 의료계 일각에서는 아예 정부 입장에서는 유급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 복귀 안 하는 걸 전제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서는 안 될 걱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략을 짜더라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7천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대책이 없다는 것을 그럼 내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책 자체가 유급된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해버리면 내년에는 기존의 인력만 이제 교육을 하면 되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1학년하고 네네네. 올해 공부를 안 하는 1학년들 네네네. 그 친구들을 한꺼번에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교육 공백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럼 1년씩 입학했다 기다렸다 교육받는 사태가 오는 것인지 예. 아니면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7천여 명을 한꺼번에 네. 교육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 대한 정부가 진지하고 좀 급박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기 늘 얘기했지만 여론이 맨 처음에 의대생 늘리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쳐다봤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뭐 저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선거 앞두고 아무 대책 없이 2,000명 던졌다 지금 이 모양이 됐으면 적어도 지금이라도 무슨 급박한 대책들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같은 말 동어반복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예. 상황을 관리할 능력이나 계획이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론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과 계획이 없이 2,000명을 던져놓고 지금 의료 체계 전체가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정말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대책을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른 정치 얘기로 다시 좀 가볼까요? 네, 여야가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물증을 밝혀냈다라는 보도가 나온 VIP 경로설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연금 개혁안 협상을 둘러싸고 서로 이제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VIP 경로설 관련해서는 여야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예.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피해온 이유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수사 방해다. 수사 방해는 그 또한 큰 범죄고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주의 비상대책위원이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공수처장도 새로 취임했고 하니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더해가지고 특검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서로 이제 논리를 좀 주고받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8일에 치러지게 될 텐데 네. 여당에서는 오늘 이제 각 개별 의원들한테 지도부가 다 전화를 돌려라라는 이제 지침이 내려갔을 정도로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네. 직접 찾아가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강하게 좀 표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야권에서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에서 특검 거부 규탄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합의하도록 그 제시를 했던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이제 영수회담을 거부하면서 다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공전하는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1%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28일에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